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이혼 6개월 차가 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진 않았지만 그 시간을 거의 간병과 헌신으로 다 흘려 보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었다고 하더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왜냐면 저는 결혼 생활의 3분의 1을 거의 시어머니 간병으로 보냈거든요. 중풍으로 쓰러지신 어머님은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았기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손수 밥 차려 먹는 것도 안 되고 씻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죠. 누군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1살이었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는데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재택근무까지 신청해야 했죠. 굳어진 몸을 자주 마사지해드리고 매 끼니마다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화장실도 데려다드리고 씻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이래저래 하루 종일 어머님 곁을 지킨 거였죠. 주변 분들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친부모라도 그렇게 옆에서 간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시어머니를 그것도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요. 어머님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도 있었고 또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기에 저에게도 두 번째 엄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과거에 저희 엄마도 저희 친할머니 간병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걸 보며 자라서인지 그런 게 익숙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거동이 힘든 시어머니를 곁에서 돌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많이 희생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희생에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겠죠. 하지만요, 그 3년의 세월 끝에 제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뻔뻔한 외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막힌 말이었습니다. 3년간 식사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병원 모셔다니고 제 나름 참 열심히 모셨다 싶은데 시어머니의 본심 앞에서 제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이 기막힌 배신극의 시작은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6개월도 안 됐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 반년차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은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겨우 일반 병실로 가던 날 삼형제였던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병실에 모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사실 수 없는 어머님을 누가 돌보냐는 상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어머님을 떠맡게 될까봐 걱정하며 서로 미루기 바빴습니다.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으실 때도 재산 제일 많이 받으셨으면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죠. 남편의 말에 큰아주버님이 소리치더군요. 나는 도저히 사정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장남이라서 조금 더 받았다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도 아닌데 꼭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법 있어? 둘째 네가 어머니랑 가까우니까 너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재수 씨도 일 안 하고 집에 있잖아. 그 말에 둘째 형님은 발끈해서 따지시더라고요. 아주버니, 저희 집 애만 셋이에요. 어린애들 챙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병수발을 도맡아 하라고요? 저보고 힘들어 죽으라는 건가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몸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 심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내 건강도 안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다 저한테... 그리고 형님은 뭐 하시고요? 둘째 형님 말에 첫째 형님도 생 난리를 쳤죠. 나도 안 돼. 우리 성현이 고3이잖아. 라이딩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건강 얘기하면 내가 더 안 좋아. 나 갑상선 때문에 수술 받은 거 몰라? 그거 다 나으셨잖아요. 동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갑상선 같은 거 무리하면 다시 심해진다고. 그렇게 다투시더니 문득 저를 힐끔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내 동서가 제일 젊고 건강하긴 한데 아직 애도 없고 그리고 동서일은 재택근무 전환도 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모두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거동도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유산 받을 때나 알랑방구지 이럴 때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병상에 홀로 누워 눈물만 흘리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일단 결혼한 지 그때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고요. 어머님이랑 잠깐 같이 있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인데 어머님을 전적으로 모신다니요. 그것도 몸이 성치 않은 어머님을요.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고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들이 다 외면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의 서글픈 모습을 본 순간 그 모습에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친할머니 간병 오래 하셨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한테는 간병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도 전이고 얼마든지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해드릴 수 있었겠지만 엄마는 암이 발견됐을 때 이미 말기였어요. 그래서 미처 손쓰기도 전에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버리셨죠. 저는 그게 너무 한스럽더라고요.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24시간 엄마 곁에 붙어있는 한이 있더라도 대소변 다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엄마만 내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에게서 저희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비록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도 없고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떠올랐고 그때의 그 후회스러운 기억 때문에 그냥 제가 자처해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땐 다른 형제들의 이기심도 남편의 비겁함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저기 누워있는 어머님이 불쌍해 보였을 뿐이었던 거죠. 제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니 다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역시 막내 동서 너무 착하다, 마음씨가 곱다, 우리도 많이 도와주겠다 등등 야단법석을 떨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에 좀 당황했고 저보고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떡하냐고 어머님을 누군가 모시긴 해야 되지 않냐고 했죠. 남편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본인이 아니라 제가 모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고 그 길로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좀 충동적으로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 후로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병이라는 게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굳은 몸을 마사지해드리고 재활치료도 모시고 다니고 소화가 잘 안 되시니 매 끼니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드렸어요. 거기다 씻겨드리고 시중 들어드리고 제 시간은 당연히 없었죠.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여행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재택근무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하루하루가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처음엔 미안하다며 자기들이 자주 와서 도와준다 어쩐다 동서도 좀 쉬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1년 정도 지나니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고요. 형식상이라도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고 남의 일인 양 생각했던 거죠. 어머님은 그 기간 동안 기적처럼 차도를 보이셨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재활도 하면서 몸을 많이 회복시키셨거든요. 어머님이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게 보이면서 제 고생도 점차 끝이 나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 희생의 대가는 끔찍한 배신이었죠.
어머님은 몸을 조금 회복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요. 본인 명의로 남아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았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우리 부부, 특히 저에게 조금이라도 주시려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둘째 아주버님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뭐? 첫째 형한테 엄마가 돈을 다 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시고 사는 건 우린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도 그 통화를 듣고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은 둘째 형님이나 아주버님보다 더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시기로 한 극 초반에나 좀 오셨지 나중엔 아예 발길 끊으셨기에 둘째 형님도 첫째 형님 욕 많이 했거든요. 유산만 받을 줄만 알고 못됐다고요. 어머님도 그런 첫째 내외에게 실망이 크셨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집 판 돈을 큰아들에게 넘겼단 겁니다. 장남이기 때문이래요. 또 큰 아주버님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머님께 하소연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사실 형제 며느리 중 저한테 가장 기막힌 일이 아니겠나요? 실질적으로 간병을 도맡아 한 건 저니까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섭섭하고 허무하기도 했죠. 대가를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돈이고 첫째 아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 외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섭섭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러셨나 보다 이해하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황당하게도 남편이 뜬금없이 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3년 동안 엄마랑 붙어 지냈으면서 엄마 마음 하나 못 얻었어? 엄마가 그동 홀라당 형 줬다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라며 답답해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처음엔 어머님이 첫째 아주버님에게 홀라당 유산 준 것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괜스레 더 저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가만 보니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간 자기 엄마를 돌봐준 고마운 아내가 아니라 자기 엄마 마음 하나 못 잡고 유산도 하나 못 얻어낸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였죠. 제가 3년간 어머님 보살핀 공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럴 거면 뭐하러 엄마 맡겠다고 했는지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애초에 뭘 바라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자기 엄마를 그렇게 헌신하며 돌봐준 사람한테 저게 할 말인가요? 너무 기가 막혀 남편에게 울면서 따졌고 그 일로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산 문제로 뜬금없이 저를 원망한다는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의 건강이 나아졌지만 오히려 남편과 저는 더 많이 싸우면서 사이가 점점 틀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제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러겠어?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지웠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군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의 회사가 위치한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공교롭게 친구 회사와 남편 회사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친구 하는 말이 제 남편을 자주 봤는데 어떤 여자랑 붙어 다니는 걸 많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친구 얘기를 들었어도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보는 남편의 행동도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저에게 뭔가 속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의심하니 가장 힘든 건 저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는 건지 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폰도 너무 철저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블랙박스도 잘 끄고 다니는지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정말 의심한다기보다 내가 틀렸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은 딴짓을 한 게 맞더군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 심부름 센터로부터 받은 봉투 안에는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오열을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지네 엄마 간병 맡기고 지는 바람을 핀다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 줄까요? 라고 했는데 추가금이 너무 비싸서 됐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제가 눈물을 터뜨리자 어머님은 방에서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님의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3년간 간병했던 시어머니였기에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비록 유산은 장남에게 줄지언정 어머님도 저에게 큰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을 거라고, 어머님과 내 사이도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바보같이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켠으론 어머님의 간병을 하겠다고 자처했을 때 저희 엄마가 스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사진들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사진들을 어머님의 이불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 사람 바람났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며 오열을 했죠. 어머님도 그 사진들을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냐고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 쌍욕이라도 퍼부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간병하는 기간 동안 나름 잘 지냈기에 당연히 제 편을 들으며 길길이 날뛰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놀라지도 않고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도 당황을 했죠. 왜 어머님이 안 놀라시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얼떨떨하게 어머님을 보는데 어머님이 대뜸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아휴, 너도 다 알았구나. 네? 그 순간 눈물이 뚝 멈추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도 뭐 안지 오래된 건 아니고. 와, 그때의 배신감이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데에 대한 배신감보다 어머님이 알면서 모른 척했다는 그 배신감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 어머니,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다고요? 모른 척 했다는 게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던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그럼 형석 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그 여자한테 푹 빠졌는데 내가 만나지 말란다고 안 만나겠니?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 두고 바람 피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따졌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러니? 네? 어머님 아들이니까요. 아휴, 형석이 걔가 내 얘기 듣는 애니? 내가 헤어지란다고 얘 헤어질게요 하겠냐고. 어머니, 이건 아니죠. 그래도 엄마로서 뭐라고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휴, 난 모르겠다. 왜 나한테 그래? 형석이랑 둘이 얘기해라. 아이고, 갑자기 또 몸이 안 좋네. 그러면서 회피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러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데 심지어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하시고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생색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제 지난 희생이 너무 허무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묵인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편의 불륜에 가담하시고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하신 거였다는 걸요. 제가 마트 장 본다고 나갔다가 장바구니를 안 들고 와서 다시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우연히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돈이 많대. 그 여자 아버지가 기업 회장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무슨 교수라나? 우리 형석이 하는 말 들어보니 차도 외제차에 들고 다니는 것도 다 명품이라는 거야. 아, 세상에 우리 형석이가 완전 행제한 거지. 근데 우리 며느리가 뒷조사까지 해서 둘이 만난 걸 캐낸 거야. 아휴, 걔도 참 무서운 애지. 사람 시켜서 뒷조사를 할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형석이한테 말했더니 형석이도 미행하는 줄 전혀 몰랐대. 아이고, 순에 빠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형석이더러 걔가 뒤에서 미행하고 그런 거 불법 아니냐고. 그런 거 나중에 이혼 소송하고 하면 너도 물고 늘어지라 그랬잖아. 라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히 회피하고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여자랑 잘 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은 이혼하길 바라시고 있더군요. 본인도 몸이 많이 괜찮아졌으니 이제 제가 필요 없어진 거겠죠. 어머니! 제 외침에 어머님은 놀라서 저를 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너 나간다더니 내 통화 엿들었니? 아, 사람 써서 남편 뒤를 캐질 않나? 시어머니 통화하는 걸 엿들질 않나? 어머니, 지금 형석 씨랑 이혼하길 바라시죠? 방금 들어보니 그 바람낸 여자가 부잣집 여자라던데. 3년간 헌신한 며느리 내팽개칠 만큼 그 부자 여자가 탐나세요? 너, 나 간병 좀 했다고 생색낼 생각하지 말어.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생색낼 거면 나 이 집 안 왔다. 간병 그거 조금 했다고 생색은. 안 오시면요. 큰 아주버님도 작은 아주버님도 아무도 어머님 안 맡겠다고 했어요. 다 외면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까? 아이고 오냐, 내가 하마 절 받아라. 반신불구됐다가 겨우 회복돼서 조금 움직이는 시어머니 절 받으면 되겠냐고. 아, 그럼 내가 절하마.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생색내지 마. 생색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이야. 아니요, 와이프 놔두고 바람 피는 게 제일 더러운 짓이고 쓰레기 짓인 것 같은데요? 뭐? 쓰레기? 너 말 다 했어?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같으면 그 부잣집 대단한 여자가 내 아들 좋다는데 이혼남이라도 괜찮다고 자기한테 오라는데 안 옥하겠니? 아, 너 같으면 안 가겠냐고. 네, 저 같으면 안 가요. 사람 새끼면 안 가죠. 지 엄마 3년 동안 간병해줬더니 바람피는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사람 새끼인가요? 뭐가 어째?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듯 했지만 몸이 성치 않았기에 그러지는 못하시더군요. 어머님의 눈은 그동안 제가 알던 그 불쌍한 처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탐욕스러운 뱀의 눈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방문을 닫고 나왔고 어머님은 남편에게 곧장 전화했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2차전이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어찌나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나오던지 남편에게 저는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이 기막힌 현실에 혈압 올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으며 그 부잣집 딸 상간녀에게 소송장을 날렸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최대 금액으로 해서요. 남편과의 이혼보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먼저 하시라고 했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제 승소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장을 보내면서도 돈 많은 여자라고 하니 제가 소송 금액에 쓴 몇 천만 원 정도는 푼돈이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여자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저기, 혹시 이영석 아내분 되세요? 네, 그런데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뭔가 오해가 크게 있나 본데 제발 취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돈이 그렇게나 많은 여자라고 하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돈 줄 테니 제 남편 놔달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발 취하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설설 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 그렇게 큰 돈 없거든요. 제가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짓말?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거짓말요? 이영석이 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이혼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 사실 부잣집 딸 아니에요. 저 그냥 작은 바에서 일하거든요. 게다가 저 카드값이랑 대출금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에요. 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머님 말로는 비싼 오피스텔에 살고 외제차 타고 아버지가 회사 대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비싼 오피스텔은 친구랑 같이 사는데 거의 얻어 사는 거고 차랑 가방도 다 친구 거랍니다. 그 친구는 큰 주점을 운영하는 마담이라 돈이 많은 친구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 여자는 제 남편이 밖에서 허세를 부리고 다니니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라더니 실상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거짓말쟁이일 뿐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면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눈물을 닦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제대로 들어야 소송 취하할 겁니다. 저는 그 상간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혼 끝날 때까지 부잣집 딸 행세 계속하세요. 그 인간이 저한테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주게 만들어야 하니까. 네? 하지만 우리 통화 내용 다 녹음되고 있거든. 이것도 아주 소중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 정도 위자료에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선택해요. 그날부터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소송 취하해준다는 약속 때문에 여전히 가짜 부잣집 딸 행세를 했고 제 지시를 따랐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갔죠. 빨리 저랑 이혼하고 부잣집 여자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혼 안 해준다 버티니까요. 그렇게 똥줄이 탄 남편은 결국 집을 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으니 이제 이혼해주겠다고 했죠. 드디어 이혼 조정실에 마주 앉은 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속을 긁더라고요. 그는 조정실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다리를 꼬고 저를 비웃는 거예요. 그래, 3년간 우리 엄마 모신값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할게. 라면서 무슨 선심 쓰듯 그러는 겁니다. 실상은 제발 이혼 좀 해달라면서 전 재산 다 넘긴 거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조정위원이 보는 앞에서 아주 신나 보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그날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고 저희는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원 계단을 거의 뛰어 내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신이 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다 끝났어. 많이 기다렸지? 내가 얼른 갈게. 좀만 기다려. 그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조롱하듯 웃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야, 이영석. 그는 인상을 팍 쓰더군요. 왜? 새 출발 축하해. 내가 마지막 이혼 선물 하나 줄게. 저는 그 인간의 면전에서 제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볼륨은 최대로 키우고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영석이 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이혼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 사실 부잣집 딸 아니에요. 저 그냥 작은 바에서 일하거든요. 게다가 저 카드값이랑 대출금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에요. 그 말에 전 남편 얼굴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 들떠있던 미소가 그 거만하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회사 대표 외동딸 목소리지 뭐긴 뭐야. 그 황당한 표정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게 사실이야?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회사 대표 딸이 너한테 왜 관심을 갖겠니? 이제 알았어? 너 제대로 당한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번쩍이던 비싼 양복이 법원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로요.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그곳을 떠났어요. 남편은 당장 그 여자를 찾아간 모양인데 그 여자는 이혼이 끝났다는 것을 안 순간 바로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자기 집도 아니었고 직장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을 거니까 그 여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고 다시 반신불구가 왔다더군요. 3년 동안 그나마 회복이 돼 있다가 더 심해진 거죠. 막내 아들은 더 이상 집도 없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받아주겠나요? 어머님은 결국 변두리에 오래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님을 찾지 않고요. 남편은 저한테 집 통째로 넘기고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간병한 조강지쳐 버린 게 소문나서 손가락질 제대로 당했죠. 지금은 어디 원룸 하나 얻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을 나몰라라 한 그들에게는 남은 앞날이 가슴 무너지는 지옥이 되겠죠. 제가 어머님에게 그랬죠.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사람이냐고. 은혜도 모르고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리던 그 사람들. 비록 저도 3년이란 시간은 흘려보냈지만 금전적으로 남은 게 있으니 그냥 간병비 받았다 셈치고 훌훌 털어버리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